지금 금 가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올랐다. 이제 들어가기엔 늦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가격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금은 언제나 위기의 자산이었습니다. 전쟁, 금융붕괴, 통화 신뢰의 균열이 발생할 때마다 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단순한 투기적 랠리가 아닙니다. 이는 화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가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막대한 부채, 통제 불가능한 유동성, 중앙은행의 선택지 고갈,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이 자산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의 확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금이 오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큰 움직임은 항상 모두가 금을 이해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여전히 금은 구식자산으로 취급되고 있고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만약 지금의 상승이 단순한 금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전체가 재평가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금만 바라보던 시선을 더 넓은 구조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지금까지 철저히 과소평가되어 온 자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자산의 이름은 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장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금만 유독 오른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전반이 동시에 재평가되는 국면입니다. 구리, 은, 백금, 에너지, 농산물까지 주요 원자재 가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수급 이슈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 아닙니다. 기술 변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통합 팽창이 동시에 겹치며 실물의 가치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전후 재건기, 그리고 지금의 AI, 에너지 전환 국면까지 이 사이클은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항상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산업 수요 이전에 화폐에 대한 불신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이클이 중반을 지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금 다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늘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금과 가장 가까운 자산, 그러나 훨씬 작은 시장 규모, 그리고 산업 수요까지 동시에 받는 자산, 그것이 바로 은입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에서 은은 늘 금보다 늦게 출발하지만 출발한 뒤에는 훨씬 더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전환점 직전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시장의 시선은 더 이상 금에만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의 그림자 같은 자산, 금이 오를 때 따라가는 보조자산. 하지만 이것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보지 못한 해석입니다. 은이 항상 금보다 늦게 움직이는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장 규모의 차이입니다. 금 시장은 매우 크고 깊습니다. 중앙은행, 국가,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작은 자금만 유입돼도 가격이 반응합니다. 반면 은 시장은 금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가격이 억눌려 있다가 한번 움직이면 훨씬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돈으로 인식하지만 은은 여전히 산업용 금속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 인식 차이 때문에 자산 이동이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 오면 은은 금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재평가됩니다.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후반부, 화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때 비로소 은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은은 단순한 산업금속이 아니라 금의 대안이자 확장된 화폐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아직 그 단계에 완전히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이 이미 모두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 다음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은과 지금의 은을 동일하게 보는 순간 판단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현대 산업의 핵심 원자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 변수입니다. 은은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입니다. 과거에는 구리로 대체가 가능했던 영역들이 있었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대체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정밀이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결국 은이 아니면 안 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은 이 변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서버와 반도체가 요구하는 전력 효율과 신호 안정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은의 사용량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인 필수 수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요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I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금융, 의료, 국방, 제조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은 거의 모든 전방 산업에 스며들게 됩니다. 즉, 은은 더 이상 금이 오르면 따라가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화폐의 붕괴를 반영하는 자산이라면 은은 기술 문명의 확장을 동시에 반영하는 자산입니다. 이제 은의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하나가 아닙니다. 화폐 신뢰의 문제 위에 산업 수요라는 두 번째 축이 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시장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은 시장의 진짜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 구조에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지만 공급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은을 다른 자산과 완전히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확인된 은 매장량은 약 56만 톤 수준입니다. 매년 채굴되는 양은 약 3만 톤 남짓. 단순 계산만 해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년 앞바뀌면 구조적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금속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광을 개발하고 생산을 본격화하는 데에는 최소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의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여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광산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보면 가장 빠른 증설 시점조차 2030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공급은 이미 타이트한 상태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인도 지연이 늘어나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부족은 이미 가격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 조정이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수록 실물은 더 귀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 하지만 은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실물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보면 국제 은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차트만 보면 반토막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은을 실제로 사보려 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실물 은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구하려면 폭락 이전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이릅니다. 아직 전면적인 위기 국면도 아닌데 이미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유통시장에서는 인도 지연이 일상화되고 있고 기존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던 거래선조차 출하를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수출 허가제 도입은 공급 구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통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병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과거 히토류 사례를 떠올리면 이런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차트 위의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이 괴리는 위기가 심화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얼마에 살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때에도 살 수 있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의 저평가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은비입니다. 이는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몇 온스의 은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의 왜곡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냅니다. 인류 5천년의 역사에서 금은비의 평균은 약 10대 1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모두 화폐로 사용되던 시대에는 이 비율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법정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이 균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80대 1, 심지어 100대 1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은이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은은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 산업금속이다. 그래서 10대 1이 아니라 40대 1, 50대 1이 정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은의 절반만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은은 산업금속이 맞지만 동시에 화폐의 성격을 완전히 잃은 적도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법정화폐, 바깥의 자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은 늘 금과 함께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핵심은 현재의 금은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왜곡은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왜곡이 풀리는 순간 은의 가격은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인식으로 움직입니다. 은의 가격을 둘러싼 논쟁 역시 결국은 공급과 수요를 넘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고민과 반응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전 점토판에 남겨진 기록에도 요즘 젊은 세대는 문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일화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때 사람들은 화폐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화폐 시스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구조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된 적도 없습니다. 끝에 다다를수록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통화량은 통제 불가능해지고 자산 가격은 왜곡되며 신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은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필수 자산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랬고 금이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과거의 인식 속에 묶여 있지만 인식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변화를 미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과 은에 투자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ETF, 선물, 계좌 거래 모두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입니다. 금과 은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어떤 체제에서도 통제받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국가와 중앙은행은 위기의 순간마다 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금과 은의 역할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실물 자산과 종이 자산의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ETF와 파생 상품은 가격에 투자하는 수단이지 자산 그 자체를 소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거래는 중단될 수 있고 출금은 제한될 수 있으며 규칙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는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금융위기, 전쟁, 자본 통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은행과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실물 자산은 마지막까지 교환 수단으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실물 금과 은은 구조적으로 세금과 거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할 때 단순한 수익률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실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가격을 맞추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실물 금과 은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필요해진 뒤에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고점인가요? 언제 사야 하나요? 그러나 금과 은의 사이클 앞에서는 이 질문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들의 움직임은 단기 가격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의 사이클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분명합니다. 한번 시작되면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의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이미 올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르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구조적이라면 움직임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조급하게 몰아치듯 들어갈 필요도 없고 공포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금과 은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은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만큼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변동성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금이 기반을 다지고 은이 뒤따라 폭발하는 구조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은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는 태도이며 자산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조용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부정할 것인지 이해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